그러면 비평 연습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지난번에 이어서 비평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가운데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좀 있어요. 출석 확인 과제를 한 페이지씩 그 PPT 긁어 붙여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 서두에 그 맨 위에 그냥 긁어 붙이기 전에 긁어 붙이는 부분 위에 해당 동영상 강의에서 다룬, 그러니까 전 시간이죠 사실상, 동영상 강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줄 정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비평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제 과제로 과제로 이제 긁어 붙이셔야 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 동영상 출석 확인 과제는요, 이 들어가기 전에와 비평 이론 이 부분만 긁어서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질문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아마 부담이 좀 많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될 내용은 이제 비평이론의 특징과 의의와 비평이론의 미래인데, 그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비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쓰여지는 비평과 그 다음에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것, 혹은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하는 것,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전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봉주 선생의 강의에서 나오는 어떤 글쓰기와 출판,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영철이나 비평가 신영철이나 뭐 비평가 이동진 등이 쓰거나, 혹은 그때 여러분들 동영상 봤던 그 영화 곡성이나 시에 대한 분석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비평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평 이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뭐주의, 뭐뭐이즘 붙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구조주의라든가 포스트 구조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퀴어 이론, 이런 것들이 비평 이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간단해요.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을, 서구에서 쓰여진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을 전거 내지 이론적 기준 규범으로 삼아서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진이나 혹은 신영철이나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학이나 영화 혹은 예술 혹은 문화 일반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의 이론적 전거 내지는 어떤 준거 틀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비평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으로서 그 생각의 전제가 되는 거대한 덩어리, 이 비평 이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좀 한국 비평이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정리를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평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게 무엇이고 어떤 글들인가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책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론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본격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조금 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부터 한참 녹음을 하다가 녹음한 게 다 날라갔어요. 네. 20세기 중반 인문학의 중심으로서 부상한 새로운 유형의 담론적 글쓰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철학과 이론, 비평 이론 두 가지는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철학은 아시다시피 칸트니, 헤겔이니,
하이데거니 마르크스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런 종의 철학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의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정신이 왜 이렇지? 역사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지? 뭐 이런 종류의 인문학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혹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해명과 설명을 제공하는 그 학문적 글쓰기로서 널리 인정되었고 사람들에게 신뢰되었어요. 이것은 그 르네상스 이후에 신을 대신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지면서 이 역사나 사회나 인간 행위가 행동이나 이런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이 신의 섭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인간 이성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특히 과학과 함께 19세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돼서 인간 이성 혹은 인간 능력에 대한 인간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소위 말해서 뿜뿜하던 시절이 19세기 말까지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어리석은 다 손해인 모두가 루저가 되는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 같은 거 어리석게 벌일 일 없다. 특히 문명 그 인간 이성이 입각해서 진보한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런 서로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과학의 힘으로 다시 말해 의학의 힘으로 과거와 같이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 믿음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믿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쟁 왜 일어났는지 그냥 일반적인 설명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독립분자회의에서 암살당해가지고 그걸 촉발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만 전쟁하면 되는데 왜 러시아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쟁에 이끌려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여기 대해서 이 수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쩌다가 그렇게 휘말려 들어갔는데 수백만이 죽었어요. 1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흔히 일단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의 과정 속에서 독가스나 전차나 등등의 인간 과학과 이성과 과학에 입각한 많은 어떤 진보한 것들이 문명의 힘으로 정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에서의 대량 살상이 발생했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인간 이성,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의 인접 영역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문명 등등에 대한 낙관적 신뢰가 1차적으로 부서져요. 두 번째, 그러면서 당연히 과학도, 철학도 그 이전에는 없었던 회의와 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의 결정타를 가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첫 번째, 나치즘, 다시 말해 전체주의가 파시즘이 등장했죠. 그리고 파시즘에 의해서 유태인에 대한 그리고 유태인을 포함한 유럽의 소수 인종에 대한 굉장히 가혹한 차별과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 차별과 증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라는 그 장소 혹은 수용소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량 학살이 발생하죠. 그 대량 학살은 아까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그 대량 살상에 기여하게 된 과학기술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슈비츠의 대량 학살도 바로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인간이 증오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으로 날뛰면서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사나 혹은 학교, 기업 등등에서 저기 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시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매일 정해진 양을 살상량을 학살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관료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일어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다시 말해서 태평양 전쟁 종전 직전에 1945년 8월 6일에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요. 그 원자폭탄의 투하로 인해 수십만회, 20만회 가까운 인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은 일본인들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 미국인들의 증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펜하이머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전 세계 과학적 집단이 그야말로 냉정한 계산과 다시 말해서 이성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 그런 그 체계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교실만한 폭탄 2개가 수십만의 인생의 삶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 인간 이성에 대한 이제 그 인간 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이성과 문명을 지탱해왔던 가장 체계적인 학문, 과학과 철학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철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하이데거 이름까지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2차 세계대전 때 전후로 그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하이데거 이후에 혹은 철학자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의 인간 행동과 사회와 역사와 현실과 인간 심리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어떤 합리적 체계로서의 위상을 현격하게 잃어버려요. 그 위상이 심각하게 실추됩니다. 그걸 대신해서 부상했던 것이 그런 종류의 철학이라든가 혹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의심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들이고요. 그 글쓰기들이 주로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프랑스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 쓰여진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조금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철학은요, 그 이성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사회라든가 다시 말해서 인문학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체계성과 합리성이 기초에 있기 때문에 철학은 체계가 있어요. 규칙도 있고요, 규범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요, 그 체계와 규칙과 이런 것들의 어떤 근거 그 자체를 회의하고 의심해요. 따라서 그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추측과 가설에 입각한 사유와 글쓰기의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쉽게 확인되거나 부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처럼 뭐 역사면 역사, 정신이면 정신 이런 것들을 딱 하나만 놓고 파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그 다양한 요소들 간의 어떤 체계적인 복합적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해명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것은 쉽게 확인되거나 부정되지 않지만 또 단순한 가설 이상의 것을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철학 못지않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특히 많아요. 비평 이론은. 어쨌든 인류학, 예술사, 문학, 영화 연구, 그 다음에 언어학, 정치이론, 정신분석학 등의 다양한 영역의 저술들을 포함하고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시각과 주장이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사적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회학에서 분야에서 발언한 어떤 혹은 관련해서
출신의 어떤 학자가 혹은 이론가가 얘기한 내용들이 글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어떤 시사를 적용하거나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프로이트나 라캉은요,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뭐 프로이트, 라캉 이름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런 프로이트와 라캉이 하는 이야기들은 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문학과 관련돼서 뭔가 전공한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얘기에 대상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전화 왔네요. 예, 끊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 이론이 주로 해명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이를테면 의미 어떻게 형성되는가고요. 뭐 이를테면 또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연적인가? 예요. 자연으로부터 부여된 어떤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다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가? 뭐 인간의 심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공적 경험과 사적 경험 혹은 역사적 힘과 개인적 경험 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사적 경험, 다시 말해서 개인적 그리고 사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모든 그 행동을 결정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 동영상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애써 이 지루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사적 선택이고요. 개인적 경험, 사적 선택의 결과죠. 학생들 생각해보면, 자, 그렇게 듣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혹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10년에 가까운 학교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해온 혹은 수업을 들어온 어떤 시간 관계되어 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정비되어 오고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오고 그리고 운영되어 온 교육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사적 경험은 혹은 개인적 경험은 진짜 여러분들 사적이고 개인적 경험이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학교라고 하는 공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제도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계속 구성되고 개선되어 오고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애써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비평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네, 20세기 중반에 인문학의 중심으로 부상한 새로운 유형의 담론적 글쓰기고요. 예, 다양한 유형에 걸쳐 있고 통계나 실험으로 확인되거나 부정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다양한 유형에 걸쳐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이 영역 사회학이 문학 분야에 혹은 문학 분야에 쓰여진 글이 혹은 역사학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맨 마지막 그 의미자연 문화 뭐 등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평이론이 어떤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비평 이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본인들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어떤 문제의식을 관계돼서 새롭게 재발견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니체고요, 마르크스고요, 프로이트고 소시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주의, 다시 말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20세기 중반이 아니라 20세기 말, 2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기했던 일종의 선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의문을 제기한 대상은 이런 거예요. 형이상학, 철학. 그리고 니체는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죠.
마르크스는 역사나 경제가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역사나 경제적 힘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그것에 결정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 역시 인간 정신이 인간의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근원적인 뭐 이럴 때 동물적인 충동이나 성적 욕망이라고 하죠, 그니 혹은 무의식,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 의해서 인간이 정신이라는 것이 좌지우지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율적이거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구적으로 문제 제기했죠. 소시르는 언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얘기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언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소시르에 의해서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약속, 사회적 약속에 지나지 않는, 혹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의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명,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소시르를 뿐만 아니라 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소시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저작 후배들이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20세기 비평 이론적 사유 방식의 근간 내지는 20세기 중반에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 회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발견되었다.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보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세기 지금 비평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걸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해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기원이 된 두 가지 흐름은, 두 가지 어떤 기원 가운데 하나는 다시 말해 니체, 프로이트, 소시르, 뭐 이런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과 조금 무관하게 이제 비평 이론과 관련해서 재발견된, 재구성된 역사적 흐름은 흔히 이렇게 얘기가 되죠. 첫 번째 이제 비평 이론이 일시당초 문학 이론이라고도 얘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러시아 사람들이 문학은 뭐 신성한 것이라거나 혹은 민족성을 대변하는 건 뭐 이런 종류의 두루뭉술한 설명 내지는 아까 문학을 뭐 시대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종류의 설명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만족을 못 느끼고 문학을 과학화하겠다는 어떤, 다시 말해서 어떤 건 일상 언어고 어떤 건 문학 언어냐를 구별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야심찬 시도를 합니다. 그게 러시아 형식주의고요. 얘네들이 왜 러시아 형식주의라 불리냐면 이제 일상 언어, 문학 언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형식에 있다. 다시 말해서 뭐 일상 언어, 문학 언어는 형식이 다른 거다. 그 언어적 형식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좀 뭔가 다르다.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 언어는 낯설게 하기가 없고 문학 언어는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기지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로만 야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체코의 프라하로 건너가서 러시아 형식주의와 예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디어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슈르의 언어학을 결합시켜서 문학과 특히 언어 일반을 설명하는 어떤 유력한 체계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1960년대, 다시 말해서 20세기 중반에 그 아우슈비츠 이후의 기존 인문학 및 과학, 그리고 인간성 전반, 문명 전반에 대한 회의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군의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걸 처음에 이제 아이상 두루뭉술하게 묶어가지고 프랑스 구조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이론의 선구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프랑스 구조주의로부터 출발하거나 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는 사실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평 이론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결절점 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요,
쪽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미 자유 인본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면서 문학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학을 평가하거나 문학을 소설이나 시를 들여다보는 많은 기준과 태도의 어떤 전거들을 이 영미 자유인본주의 비평가들이 사실상 이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그냥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영미 자유인본주의자들의 방법론을 일부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신비평가들이에요. 신비평이라고 하는 뉴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재창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학을 바라보는 혹은 평가하는 글을 쓰는 많은 기준 방법이라든가 기준들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기준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러시아 형식주의와 영미 자유인본주의 비평의 공통점은 문학의 본질을 학문적으로 해명하는 보편적 이론체계 내지는 틀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편 영미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나온 문학 이론 관련된 책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왼쪽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영국과 미국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출간된 그 문학이론 입문서들은 물론 좌측의 계보도 중시하긴 하지만 우측의 계보를 꼭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평이론의 출발은 애시당초 문학 이론으로부터 이 양쪽의 문학 이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까지 비평이라고는 하지 않고 문학 이론 혹은 리터러리 시어리라고 얘기했던 혹은 우리 주된 교재가 문학 이론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아우슈비츠 이후 기존 인문학 과학 인간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소시르를 추구하는 한쪽의 사상적인 영향을 프랑스 구조주의를 기초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폴 사르트르라든가 혹은 롤랑 바르트라든가 자크 데리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한축으로 영미 자유인본주의 비평, 신비평과 관련해서 또 이것들이 프랑스 구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미 쪽 이론가들에게 어떤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맹아가 형성되어 있었던 어떤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담론적 글쓰기가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된 거는요. 68 혁명이라고 하는 1968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탈권위주의 시위 운동과 관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루이 알티사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중요한 이론가라고 불리고 있는 프랑스의 사상가들이 68 혁명과 관련돼서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혹은 68 혁명의 청년들을 어떤 의식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들로서 그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68 혁명 이후에 문학적 글쓰기와 철학적 사유에 기초한 비평 이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요. 이때 우리가 이런 비평 이론을 공부하고 이것이 문학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되어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평 이론의 시대가 90년대 후반까지, 80년대 후반까지 바꿔 말씀드리면 동구권, 현실 사회주의 몰락하고 소련 붕괴하고 하는 과정까지 인류 기존의 철학의 위치를 대신해서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사회 역사를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담론적 틀로서 활용되다가 동구권 아까 말씀드린 89년을 계기로 해서 과거 같은 그 위상을 조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평 이론과 관련된 책들은 대학교 초년생이라면 다들 읽어야 되는 필독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영미 쪽에서도 그랬어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했는데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거 아주 치열하게 대학생들 논쟁했는데 90년대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제 경쟁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하에서 끝나고 사람들이 먹고 사니즘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이 주력하게 되면서 기존과 같은 위상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평 이론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얘기가 생소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제까지 비평 이론과 관련된 저작들을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점. 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론 종류의 어떤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들어서 이론은 그야말로 이런 쪽에 관심이 비평 이론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읽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그걸 열심히 읽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 소위 비평가 혹은 문학과 관련된 혹은 영화와 관련된 중요한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에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비평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 이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학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인터디스플리너리 번역어인데요. 여러 학문 영역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분야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특히 비평 이론이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젠더죠. 그리고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글과 언어,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주체, 그러니까 자기, 나에 대한 문제 등을 주로 탐문해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식으로 의식되지 않은 상식에 대해서 비판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성, 언어, 글, 의미, 주체 등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상식 너무너무 당연해서 전혀 회의하지 않는 너무 당연한 생각들, 다시 말해서 상식에 가깝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비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앞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부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학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혹은 글쓰기는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앞서 간단하게 또 역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표현해야 될 자기, 그리고 자기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또한 표현하면 조선시대 다시 말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이 혹은 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체의 문제를 다룰 때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성리학적 윤리가 세계관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 욕망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혹은 그것을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유교 혹은 성리학의 경전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보다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따라서 글쓰기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한문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고전, 다시 말해서 옛날 경전들에 있는 문장들을 자기 자신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타개해야 되는 혹은 해결해야 되는 뭐 현실적 혹은 정치적 문제들에 응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따라서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해낼 자기란 사실 조선시대, 다시 말해서 근대 이전 전근대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서양의 문화적 혹은 이론적 혹은 철학적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 표현해야 될 자기를 상식으로서 의심해 본 사람이 혹은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론이 하는 역할이 혹은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상식으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고 또한 폭로하며 비판하는데 하는 글쓰기가 바로 비평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비판적 논리는 통계나 실증적 증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뭐 그 팩트가 입각해서 이야기한다라든가 혹은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과학적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혹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널리 그 신빙성 혹은 신뢰성이 받아들여지는 글쓰기 형태가 아니고요. 다분히 성찰적이고 사변적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개념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사고하는 조금 현학적이고 사변적인 글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물 이해와 인식의 방식,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담론적 글쓰기 등이 사용하는 범주들의 의문을 제기한다. 이건 뭐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기 때문에 비평이론이 개진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친숙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낯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낯선 논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거로서 흔히 동원하고 있는 통계나 실질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적 문헌이나 사상적 문헌 혹은 이론적 문헌 혹은 영화 혹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를 거론하게 가면서 성찰적이고 사변적인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게다가 이론은 엄밀히 말해 서양에서 촉발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발상되고 정리되고 유통되고 또한 그들의 담론 체계 내부에서 혹은 의사소통 체계 내부에서 주고받는, 다시 말해서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현실이라든가 한국의 담론적 장과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논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타고난 성찰적이거나 사변적인 논리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타고나게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학생들은 혹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논의하고 싶은 학생들은, 생각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종류의 책 혹은 제가 수업 시간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는 사람들의 저작들을 한 번쯤 거들떠 도서관 같은 데 빌려서 한번 거들떠 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일종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좀 용어라든가 혹은 그들의 논리의 전거가 되는 사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야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식으로 의식되지 않는 상식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비평 이론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공통된 전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비평 이론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적 정체성 혹은 젠더, 개인의 자아, 문학 등과 같이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들로 여기는 많은 관념들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영원 불별한 본질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아까 저기 주체 혹은 표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유와 탐구는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책을 많이 읽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라든가 혹은 헛거부동한 사회 체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사람들의 생각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어떤 경험 이전에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떤 사고 체계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뭐뭐뭐주의 혹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은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만, 흔히 개인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종류의 설명에 따르면요, 네. 저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차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예, 노동자 신분 이동, 다시 말해서 봉건 영주, 농노 이렇게 확실하게 그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부르주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근대적 생활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지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유주의라든가 혹은 자본주의시라든가 등등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교환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신분 내지는 출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해진 어떤 생각들 혹은 사고 체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든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든가 등등의 사유 방식 혹은 탐구 방식 혹은 사유 체계,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보다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혹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비평 이론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유하고 있는 도출한 결론 같은 것이고요.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전제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언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고 삶의 경계선이 그어지며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되고, 심지어 이데올로기조차 그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의미는 영원 불멸의 대상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모호한 것이고, 그 의미가 확고하게 혹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매 순간 갱신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평 이론적 사고에 따르면요,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다 적용되는 남녀, 성별 혹은 인종별 혹은 세대별 이런 거의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연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네, 그리하여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비평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 관련해서 포기불가의 전제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치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 전부 이데올로기에 의한 어떤 그런 종류의 사고체계에 의해서 통제된 결과고요. 따라서 우리가 언어로 발설하는 것은 어떤 걸 발설하거나 글쓰기를 하는 것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 동시에 거기에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다시 말해서 실제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언어이고요. 예. 진리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평 이론의 생각에 따르면 항상 잠정적이에요. 이것이 철학과의 이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확고불동한 진리를 찾기 위한 일종의 모험의 도정이라고 한다면,
비평이론은 일반적으로는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미는 다시 말해 우연의 소산이에요. 이 전제는 다시 말해서 책상이 왜 책상인지를 따지고 물으면 왜 한국어로 책상은 책상이고 영어로 데스크고 일본어로 츠크인지 그 왜 책상, 데스크, 츠크의 사이에는 별로 특별한 어떤 그 공통성이 없는지를 따지고 물어보면 어느 기표와 기계는 결국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 의미는 결국 우연의 소산이라는 것이 비평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성별, 인종, 세대 등등의 다양한 요인을 인간의 차이를 초월한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수한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평이론의 결론적으로 위협적이에요. 꼬리를 무는 반박과 담론제기에 끝나지 않은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가 스스로 도달한 결론 및 그 전제 조건조차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의심하고요. 사물 이해와 인식의 방식,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그 담론적 글쓰기가 사용하는 범주들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전복 내지는 좀 어려운 말로 연구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비평이론의 의의는 따라서 당연하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전제와 준거에 도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읽고 쓰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되돌아보게 되고 다른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한 제기한 질문의 함의를 더욱 많이 생각하게 하고 따라서 더욱 잘 파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평이론은요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 항상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생찰하고 거기에 대해 다른 질문을 제기하고 쉽게 말해서 삐딱하게 읽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들에 대해서 제기한 질문들을 더 곰씹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글쓰기다, 담론적 글쓰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계속 반복해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평이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이론은 과거에는 굉장히 전복적이고 다시 한번 말씀 끊임없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글쓰기 형태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제도 내에 들어가고요. 문학 비평에서 끊임없이 채용되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된 제도적 기반, 사회적 체계내에 안착하게 되면서요. 보다는 전복과 문제 제기를 가지고 끊임없는 역동성이 퇴색된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좀 덜한데요. 미국 유수의 문화학과나 혹은 각종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문학과 문화 일반을 논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방법론으로서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 아이러니한데요. 상식처럼 되었어요. 따라서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문학 중 가장 흥미롭고 사회적으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평이론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복성에 대해서 누구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데 다만 대학의 강의실에서만 흥미롭지만 동시에 안전한 탐구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단한 전복과 문제제기 역동성이 역설적인 의미에서 좀 퇴색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평이론이 더 이상 이런 쪽 역동성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 혹은 영화 혹은 문학 일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든가 다른 인문학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몹시 궁금한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